토지임대부주택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 말씀드릴게요. 토지임대부주택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세법상 30년 지나면은 그 건물의 가치는 제로입니다. 아닙니다. 세법으로 그렇게 따질 게 아니고 아파트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나라는 보통 아파트 지어도 100년, 200년씩 쓰는데 왜 우리는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수명을 30년이라고 하나? 자동차도 잘 관리해서 쓰면 보통 4, 50년도 쓰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이상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은 김원동 본부장님. 본부장님께서는 반지하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왜 요즘 젊은 애들은 반지하에서 신혼생활 시작하면 안 되죠? 반지하 아직도 월세 지금 20만 원대면 30만 원대면 구할 수 있는데 서울에 수두룩할걸요? 아니요. 지금 젊은이들은 그때 본부장님께서는 분명히 반지하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도 반지하에서 시작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자,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좋아서 뭐 죽겠고 서로 수입은 좋고 그 다음에 떨어지긴 싫고. 지금 주택 가격이 비싸가지고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안 할 거라고 보시는데 월세 2, 30만 원에 신혼부부들도 존재하는데 아니 그럼 못하러 자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뜻이 맞고 지금 하면... 신혼부부들의 니즈는 반지하 주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그렇게 낡은 주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지금 우리 때는 나도 역시 나는 신혼 이전에 결혼 전에 나는 아파트를 가져 샀어요. 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를 내 형이 쓰고 있어서 나는 아파트에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에 살다가 그 위치가 아파트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인천에 있었어요. 주안에. 그래서 너무 멀어가지고 이 회사 근방으로 반지하지만 회사 근방으로 옮긴 거죠. 그런 것처럼 반지하가 어떤지 나도 아무 경험이 없었으니까 그런 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죠. 돈도 뭐 부족했고 여건에 따라서는 뭐 반지하보다 더 열악한 데서 또 사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뭐 지금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도 사는 사람도 있고 더 열악한 옥탑방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형태로 지금도 거주를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택들이 그런 데서 살면서 자기가 돈을 좀 많이 모아서 좀 좋은 위치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국가가 모든 사람이 다 아파트에만 살게 해줄 수는 없다고 나는 봐요. 그거는 뭐 그렇게 되려면 50년, 100년 걸려도 그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나라는 없을 겁니다. 아마. 일단 지금 약간 말이 다른 쪽으로 샜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토지임대부주택과 관련된 문제점을 이야기하다가 약간 이야기가 샜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토지임대부주택이 존재했던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토지임대부주택이 처음 탄생했어요. 그게 서부 이촌동의 그 시범 중산 아파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아마 본부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해요. 그 주택이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거기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처음에 지어졌을 때는 아주 훌륭한 주택이었죠. 와, 저기 아파트 끝내준다.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주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40년이 된 지금도 선망의 주택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가치가 얼마냐. 자, 그러면 여기를 재건축을 해야죠. 근데 땅은 서울시 땅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자, 땅 그래. 너희들이 사가라는 입장까지 취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지를 못해요. 왜? 100%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 있어요. 우리가 감히 4, 50년 후를 예상할 수는 없지만 지금 지어진 토지 임대부 주택들이 4, 50년이 됐을 때 그 주택들이 지금 본부장님께서 와 멋있다 너무 잘 지었다라고 하시지만 4, 50년 후의 입장에서도 그게 멋있는 주택일까요? 멋있는 아파트일까요? 이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더 이상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 건물밖에 없어요. 토지는 LH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가 남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왜 문제가 없죠? 왜 문제가 없냐면 이 건물은 사람들이 살기 싫어하는 제가 건물이 될 수도 사례를 있어요. 또 들어볼게요. 혹시 낙원상가 아십니까? 낙원상가 알죠? 그 위에 낙원 아파트라고 있어요. 예, 있죠. 알고 있습니다. 건물만 분양받은 거예요. 예. 그죠? 예. 그게 1967년에 진 거예요. 예. 60년 됐습니다. 예. 한 50년이 넘었죠. 예. 근데 사람들은 낙원 아파트 그 도로 위에 있어요. 예. 낙원 아파트는 도로 위에다 아파트를 지어놨어요. 예. 한 1층부터 2층부터 4층까지는 거기 지하가 상가고 물 침수되고 난리가 났습니다. 상가고 쓰레기 악취가 나죠. 상가고 예.
그 다음에 5층부터 12층까지가 아파트예요. 예. 세운 상가라고 아시죠? 알죠. 거기도 세운 아파트가 있어요. 예. 근데 상가만 알지 아파트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것도 토지 임대 건물 분양한 거예요. 예. 건물만. 그 건물주는 많이 바뀌었어. 건물을 한번 분양받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최초 입주자인데 50년 동안 거기서 계속 거기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은 살다가 계속 이사를 가요. 이사 가지 않겠습니까? 건물주가 바뀌겠죠. 그러면 50년 차가 됐을 때 어떻게 뭐 50년 동안 뭐 몇 번이 바뀔지 모르지만 물론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50년 내내 살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간혹. 그럼 50년 차가 됐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50년 됐어도 지금 낙원상가나 이런 데 가보면 그 부실 것 같지도 않고 거기 그냥 살고 있는데 그 자기들이 불편하면 내부 수리해가지고 얼마든지 그냥 살아요. 거기 그 원래 낙원상가 지하에 상가가 들어있었는데 거기 침수당했는데 공사도 어려워가지고 지금 계속 아예 그냥 제가 낙원상가를 아시죠? 가끔 가는데 예. 거기 가면 지금도 지하에 그냥 상가가 있고 뭐 간혹 잠길 때가 있겠죠. 근데 뭐 호반 같은데 동탄에 화재 나가지고 지은 지 얼마 안 된 주상복합 시설도 화재 나가지고 그냥 굉장히 많은 사고가 터지는데 뭐 물 좀 들어갔다고 그래서 크게 뭐 문제되는 건 아니죠. 뿜어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물 분양이 이명박 때 서초동과 그 강남 자곡동에 가면 평당 550만 원씩 해서 30평짜리를 2억에 일단 2억의 건물만 분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우리가 그걸 주장한 게 내가 판교신 도시부터 건물만 분양하라고 노무현 정부 때 얘기를 했던 건데 만약에 박정희 시대 때부터 강남 같은 데 전부 건물만 분양을 했다고 칩시다. 압구정동이나 이런 것도 그때부터 그러면 건물은 개인들 거고 토지는 국가가 소홀시켜야 되겠죠. 국가가 되든지 강남도. 그러면은 뭐 가정 자체가 모든 주택이 토지 임대부 주택이고 땅은 국가가 가지고 그렇죠. 있고. 앞으로 하는 건 다 가격이 그런 사례들이 국가가 존재하죠. 싱가포르 같은 데는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중국도 그렇죠. 중국도 그렇고 그런데 싱가포르 중국은 주택 가격이 정말 많이 경우 폭등했잖아요. 아니 싱가포르 같은 데는 평생 2번의 기회를 줘요. 그래서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2번 주는데 건물만 분양을 해줍니다. 지금도 거기는 한 30평을 4억 얼마에 분양을 해줘요. 거기는 소득이 우리보다 높고 인건비가 비싸서 우리나라보다 건축비가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3기 신도시나 이런 강제로 100만 원에 뺏은 땅 이런 땅들은 팔지 말고 거기다 아파트를 줘서 건물만 분양하라는 거예요. 건물만. 앞으로라도. 그러면은 그리고 건물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잘 짓느냐? 어떻게 하면 잘 짓니까? 건설회사에 계셨으니까 알잖아요. 건축비 충분히 주고 건물 지을 때 꼼꼼하게 감리하면 그죠? 일단 그러면 건물은 좋은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네, 부인님. 일단 말씀하신 내용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들어보면은 일단 차례 첫 번째 그냥 차례 우리나라가 전부 다 토지를 갖다가 정부가 소유하고 있고 사용권을 갖다가 그러니까 지상권을 갖다가 개인들이 가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게 중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나타나고요. 중국의 주택 가격 상승은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중국 어디요? 높았으니까요. 중국도 다 저기 위치마다 틀리죠. 거기 15억이 사는 데인데 상해라든지 이런 특별한 구역은 그렇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안정이에요. 상해라는 곳이라든가 뭐 서울이라든가 그 인구 밀집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사실상 상해는 너무나도 넓은 땅이 상해 하나만 해도 대한민국 그렇죠. 인구만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는 인구 밀집도란 부분에 따라서 사실상 서울도 못지않게 높은 지역이에요. 인구 밀집도는. 근데 상해 집값이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 집값처럼 2배가 오르진 않잖아요. 불과 우리는 지금 4년 사이에 서울 아파트 값이 거의 2배가 올랐단 말이에요. 상해 집값은 어떻게 됐죠? 네? 최근에? 서울 아파트 값이. 상해. 그죠? 근데 상해가 뭐 전부 다 2배 오르고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무능한 정권이 아니거든. 시진핑은 내가 보기에 우리 문재인보다는 월등히 집값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15억 인구도 크게 주거에 이렇게 뭐 고통받는 계층도 일부 있겠지만 대다수는 집 때문에 뭐 걱정하거나 집 때문에 애를 안 낳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중국 같은 데는 엊그저께 보니까 뭐 애 셋 낳기로 셋까지 허용해준다. 하나밖에 못 낳게 하던 나라가 그럴 정도로 이 저출산 문제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고 또 미래에 대한 거 또 경제 성장률이나 경제 발전 속도나 중국 사람들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가 우리보다 이렇게 팍팍하다고 나는 느끼지 않습니다. 좋아지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부인님. 주거 문제도 우리처럼 이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나는 아까 끊어져서 생각해요. 자,
주거 문제는 사실상 본부장님께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소득 대비 주거비가 가장 저렴한 국가입니다. 그거 동의하십니까? 소득 대비 주거비. 주거비가 서울만 그렇죠. 소득 대비 저렴하다고. 주거비가 가장 저렴한 나라. 저렴하다고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OECD 하우싱 인덱스 들어가 그건 보시면 잘못된 됩니다. 통계에서 나는 비롯됐다고 보는 자, 것이 그건 잘못된 통계가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이 없는 입장에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주거비가 가장 적게 듭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죠?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노예들이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라 몸종이 거주하던 그런 방 한 칸이 지금 100만 원 임대료를 갖다 낸다고 어디서요? 해야 되고요. 프랑스 파리에서는요. 자 실질적으로 저는 우리나라 그렇게 100만 원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아는데요. 파리 어디가 100만 원입니까? 방 한 칸에? 자, 그 신문 기사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검증은 어렵고요.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독특하게 전 세계에서 없는 거주 형태가 있어요. 바로 전세제도라는 게 존재하죠. 전세제도라는 것가 존재해 줌으로 인해서 사실상 우리나라 주거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의 국가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야, 한국은 정말 싸다. 주거비는 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OECD 어떤 국가와 견주해봐도 우리나라는 주거비가 저렴해요.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이 총각들이 총각들이 전세 보증금 마련을 하려면 생각을 해보십시다. 한 최소한 뭐 30평은 아니더라도 20평 아파트라도 서울에서 그 전세를 얻으려면 최소한 5억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아파트죠. 그러니까 또 아파트를 예를 들으셨죠. 예. 자, 그러면 다가 지금 서울의 전체 주택의 50%가 아파트예요. 자, 그런데 서울 아파트는 45%죠. 50% 가까이 됩니다. 45%가 안 넘어요. 50% 가까이 되는데, 자, 대부분의 신혼 생활을 꾸려가는 젊은이들은 대부분은 아파트를 선호하고, 말씀하신 대로 또 그 사람들의 부모도 장인, 장모 될 사람이나 시아버지, 시어머니 될 사람들도 예비 사위를 만났을 때 월세와 전세 중에 전세 보증금 정도는 마련했다는 사람에게 딸을 주고 싶겠죠. 그렇죠? 대부분. 자, 그러면은 사실상 아파트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아니, 지금 신혼부부 바람이란 들으면은 말이에요. 이제 첫 시작하는 하위 10%에 해당돼요. 이제 첫 사회생활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주택이 처음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는 80세까지 살아오면서 50년을 갖다 경제적 부를 쌓아온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신혼부부들은 지금 아파트를 경제적 부를 이룩해 놓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아파트를 살고 싶은 거라고요. 자, 그러면 그 아파트가 늘어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 이건 다른 얘기죠.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아파트로 갈 수는 없다고. 지금 주택을 갖다가 예시 들면서 전세 살고 싶은 사람들이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싸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요. 자, 단지야 보증금 500에 2, 30만 원짜리 지금 되라고 하면 어디든지 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전세제도가 지금 좋은 제도라고 말씀하시고 전세제도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전세제도의 장점을 지금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저는 단점을 얘기하는 거고. 자,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야 전세를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월세로 가려면 어디든지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증금 300만 원에 월 4, 50만 원짜리 방도 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 둘이 가서 뭐 혼자 살 빡빡한 공간이지만 원룸이지만 아이고 둘이 같이 못 잘 건 없죠. 그렇게 하면 이 젊은이들이 맞벌이해서 자신 있고 꼭 같이 동거를 하거나 결혼을 한다면 보증금 500만 원에 50만 원짜리 월세 가서 시작을 하면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시작하겠다고 그러면 부모들이 그 결혼을 반대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젊은이들은 특히 남자들은 고민을 하는 것이고 자기 부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지원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는 직장이 괜찮아서 전세 보증금 확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결혼도 정년기에 못하는 나라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 그래서 나는 이 전세 제도가 그렇게 청년들에게 썩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월세를 살면 전세 제도가 없이 그런다면 오히려 월세 가격이 좀 더 떨어지지 않겠나. 제가 다주택자일 때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월세는 상당히 저렴한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월세와 전세 지금 중에 어느 게 더 좋은 제도입니까? 전세가 상당히 월세가 급등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이 전세가 있으면 다주택자,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한테는 좋아요. 왜냐하면 갭 투자가 가능하니까. 하지만 좀 전에 예를 든 이렇게 젊은이라든지 무주택자가 어디 가서 집을 얻는데 또는 전부 다 월세 시장인 거와 전세와 월세가 이렇게 혼재되는 시장과 비교해 봤을 때 전부 다 월세면 똑같은 출발점이니까 훨씬 더 공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전세는 없는 게 더 낫다. 전세 제도가요? 전세가 만약에 서민들에게 주거 약자에게 좋은 제도였으면 조중동이 가만 놔두질 않았어요. 이거 없애자고 했지. 이 전세 제도라는 건 전세 보증금이라는 건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남의 돈을 엄청난 돈을 무이자로 쓰는 거 아닙니까? 자기 소득이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거액을 무이자로 갖다 쓴단 말이에요. 투기의 동력이 되죠. 우리나라가 월세 가격이 상승률이 상당히 낮아요. 월세 가격 상승률이 가장 전 세계 OECD 어떤 국가랑 비교해도 월세가 상승률이 낮습니다. 자, 이 낮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전세와 경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수요자의 니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월세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전세를 하면 무상 주거하지 않습니까? 무상 주거는 아니죠. 뭐 금리가 쌀 때는 금리가 예를 들어서 비쌀 때 80년대 같은 데는 금리가 은행에서 개인이 대출 받으려면 13%에서 15%였어요. 대출 금리가. 그때는 전세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서 대부분 월세방에 살았어요. 서민들이. 고금리 시대 때는. 예. 그러다가 저금리 시대가 된 거는 2000년 이후에는 금리가 5% 이상 넘어간 적이 거의 없으니까. 그죠? 예. 2000년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전세가 유리했죠. 전세가 고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억을 은행에다 맡기면 15%씩 이자를 받는다면 당연히 은행에다 다 맡겨놓고 돈을 월세는 그 월세 전환율 해봐야 한 5%가 안 되니까 5% 내는 게 낫지. 그 목돈을 은행에다 맡기지 않고 집주인한테 맡기는 이유는 금리가 낮으니까 그런 거죠. 본부장님께서 한 20, 30대 때 아파트에 월세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공공 말고요. 민간 주택에서 월세 사는 사람이 있었죠. 얼마나 있었습니까? 아파트 월세 비율이 아파트의 월세 전세에서 뭐 그렇게 한 1, 20%는 되겠죠. 1, 20%나 된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때 아파트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엄마 아파트가 2억일 때 전세금이 1억 한 2천 했을 겁니다. 그죠? 동의하십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엄마 아파트가 2억일 때 전세 보증금이 한 1억 2천 됐겠죠. 그렇죠? 그럼 1억 2천이고 그때 당시에 99년도에 예를 들어서 그걸 월세로 산다면 2천만 원에 월 50만 원씩 이렇게 뭐 일단 제가 내면서 알기로는 단지에서 월세를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던 걸로 중개사무소 분들하고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월세라는 거는 거의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 당시 90년대라든가 80년대에는 그랬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럴 수가 있겠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로 해서 매달 얼마씩 받는 것보다는 목돈으로.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시장의 니즈는 전세를 희망해요. 그렇죠? 시장의 니즈는 전세를 희망하는데 자, 임대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가 너무나도 싫어요. 임대인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아니, 임대인은 자기가 돈이 없으면 전세를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작은 다주택자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본부장께서 다주택자들의 입장을 너무나도 대변해주고 계세요. 이게 무엇이냐? 정말 다주택자들은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나는 월세 수익을 갖다가 얻으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자, 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다주택자일 때는 좀 몇 채 있었어요. 다주택자일 때는 몇 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 전세를 놓을 필요가 어떤 없었어요. 주택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자, 여러 어디까지도 말씀드릴게요. 한강 신도시에 주택 한 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자, 한강 신도시에 있는 주택을 갖다가 저는 그 당시 목돈이 필요 없었어요. 무조건 저는 월세를 받길 희망했어요.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니 전세는 계속 나가는데 월세는 안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 월세가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월세를 못 높이죠. 당연하죠. 왜야 뭐. 전세가 넘쳐나면 월세는 전세랑 경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가격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 사장한테 계속 전화가 옵니다. 전세로 좀 전환 좀 시켜달라고, 전세적으로 좀 전환시켜달라고. 필요 없다고. 저는 그냥 목돈 지금 받을 필요 없고 그냥 월세 희망하니까 하겠다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월세를 올릴 수가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를 바꿔서 자, 시장에 전세라는 경쟁 상품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다 월세죠. 자, 그럼 월세를 지금 월세를
소비자의 니즈가 전세로 가기 때문에 월세 가격을 못 높여간 거예요. 노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난 동의하지 않는 게 전세가 사라진다면 임대 시장이라는 거는 가수요가 없어요. 정확하십니다. 그죠? 예. 실수요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집을 5개, 10개 빌려다가 하나는 내가 쓰고 나머지를 재임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가짜 수요가 없어. 사재기를 안 해요. 집은 50채, 100채, 500채 사재기가 가능하지만 임대 시장에는 가짜 수요, 가수요가 없다. 따라서 실수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실수요 시장에 세계 모든 나라하고 같이 그냥 월세형 시장만 형성돼 있다면 그럼 그냥 다 누구나 당연히 월세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에 의해서 그냥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전세가 폭등은 왜 나타나고 있죠? 지금 전세가 폭등은 왜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전세가 폭등은 글쎄 뭐 전세가 폭등이 나타나는 전세가든 월세 가격 상승은 폭등이 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집값 폭등과 똑같은 거예요. 집값이 이 음방 아파트가 2억일 때는 1억 2천에 빌려줬지만 그게 20억이 됐어요. 근데 20년이 지나서 낡아졌어. 20년 전보다. 그죠? 2000년보다 낡아졌을 거 아닙니까? 지금 21년은?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럼 99년, 2000년에 2억짜리를 1억 2천에 내가 빌려줬어. 음마 아파트를. 그 아파트가 지금 22억이 됐어요. 이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에 얼마였냐면 12억이었어요. 그 주호영이 그 집을 팔 때가 10m에 팔았어요. 8억까지 떨어졌다가 그게 12억이 됐는데 자 2억짜리 아파트가 14억이 됐을 때 노무현 정부가 끝날 무렵에 그 1억 2천이던 전세값이 얼마였냐면 3억이었어요. 집값은 14억인데 전세는 3억이었습니다. 14억 됐던 집이 8억으로 떨어졌어요. 전세는 4억이 됐어. 8억으로 떨어졌는데도. 전세가는 1억 2천에서 2억이 됐다가 4억이 됐어요. 집값은 2억에서 그 14억이 됐다가 제가 오늘 이렇게 됐고 처음에 시작했던 말 속에 그다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전세를 질문드린 내놓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그럼요. 그냥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집값은 안정되고요.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으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논리가 나는 거짓말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집값이 박근혜 정부까지 쭉 떨어질 때 수요가 넘쳤습니까? 아니 이명박 때 지금 아까도 동의하셨지만 집값이 막 떨어졌었잖아요. 그때는 집 공급이 넘쳤습니까? 폭등했죠. 아니 공급이 넘쳤습니까? 언제 몇 년도인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급 없었습니다. 근데 왜 집값이 떨어졌죠? 집값이 왜 떨어졌습니까? 바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요 분산이 있었어요. 2012년부터 2013년. 아니, 그게 어떻게 수요 분산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울에서 지방으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행복도시로 이전한 간 가구가 5만 가구가 넘는다고요. 그럼 그러면은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 몇십만 가구가 서울로 들어왔습니까? 그런 효과도 발휘하고 있죠. 사실상. 어디서 들어왔어요? 지방에서 갑자기? 자, 문재인 정부 와서 집값이 4년 동안 뛴 이유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명박은 서울에 있던 사람을 다 내쫓았다는 표현이 아니죠. 다 먹거리를 갖다가 많이 지방으로 이전된 부분이 있었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봐요. 자, 거의 없다라는 거의라는 그 말 지방으로 내려간 숫자로 이야기해 보시죠. 지방으로 내려간 공기업과 공무원들이 가구를 전체 이전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거기 가보면 대부분 홀로 사는 사람들이 반 이상 됩니다. 인구 분산 인구가 거의 없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가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구 분산 효과는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가구는 갔죠. 자, 그럼 서울에 남겨진 가족들이 그 넓은 집에 살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40평형대, 50평형대를 처분하면서 20평형대로 간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구간에서요. 오히려 소형평형 때는 가격 하락이 없었어요. 대형평형만 가격 하락이 좀 심하게 나타났던 거고요.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20평형 때가 가격 상승해 간 지역도 있습니다. 그건 드문 경우죠.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계동 쪽 지역 가면 상계 1단지부터 10몇 단지까지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2015년까지만 해도 30평이 3억이 안 됐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2015년까지. 상계동이면 서울에서 서울 경기도보다 싼 곳이 상계동이었죠. 근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9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2018년도 별로 안 오르고 19년, 20년, 21년, 3년 동안에 그 3억 가던 아파트가 지금 12억 됐어요. 정상은 아니죠. 그러면 지금 갑자기 이렇게 집값이 폭등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상계동으로 막 몰려가서 집을 막
수요가 늘어서 그게 올라간 게 아니라고 나는 봐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장의 매도 가능 물량을 너무 줄여버렸어요. 매도 가능 물량을 줄여버린 겁니다. 이게 시장에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이명박 때 집값이 막 떨어질 때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집을 내놔도 누구도 사질 않습니다.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해도 미분양이 늘어납니다. 왜? 안 사니까. 대신 전세가가 폭등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집을 사는 걸 자꾸 기피하고 전세 수요가 늘어나겠죠. 당연히. 제가 집을 안 기억하기로는 사면 경실련에서 그러니까 집을 사는 사람이 집이 필요한데도 집을 사는 사람이 줄어들면 그럼 당연히 전세로 머무르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전세 수요가 늘어서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 전세 수요는 많아서 전세값은 오르고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예를 들어서 노무현 말에는 전세가율이 뭐 한 30-40%밖에 안 되던 게 이명박 때는 집값은 떨어지고 전세가는 올라가니까 전세가율이 뭐 60-70%까지 높아졌겠죠. 박근혜 대통령 때 80%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박근혜 때는 또 마찬가지고 박근혜 때는 최경환이 70%까지 돈을 빌려줄 테니 집 좀 사라 그래도 안 샀잖아요. 왜? 집값이 떨어져서 손해본 사람이 많고 피해를 보는데 대신 누가. 전세가가 계속 급등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세로 그래서 경실련에서 그 당시에 네. 박근혜 정부를 갖다 비판했던 게 미친 전세가 잡아라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발표하셨었잖아요. 아니 전세값을 그럼 전세가를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전세를 잡는 것은 집값을 잡아야 되는 거죠. 집값이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집값이 하나도 안 오르고 오히려 집값하고 전세가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죠? 집값은 떨어지는데 전세가는 폭등했잖아요. 말씀해 주셨던 2011년에서 2015년 구간이 자, 전세가 집값을 넘어갑니까? 못 넘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집값이 예를 들어서 상계동 아파트 값이 3억에서 그냥 3억으로 왔다거나 3억에서 2억으로 떨어졌다면 전세값이 4억, 5억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례도 있긴 있어요, 사실상. 그건 아주 드문 경우죠. 오피스텔 시장에서는 지금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아파트 같은 비정상적인 경우에 상황이고요. 사실은 아파트 같은 경우 나는 강남의 아파트의 전세값이 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집값이 오르면 강남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10억이 올랐습니다. 30평짜리가. 그러면 이 12억 가던 아파트가 22억으로 오르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12억짜리 빌려줄 때야 뭐 한 5, 6억에 빌려줬지만 22억짜리를 빌려주는데 이거 좀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고 싶겠죠. 근데 전세라는 제도가 없었다면 저는 전세 제도가 사라지길 바래요. 왜? 그건 젊은 사람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정말 나쁜 제도로거든. 그래서 전세 제도라는 게 정말 서민들에게 좋은 제도면 이거 조중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놔두질 않았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예시를 바꿔서 할게요. 전세 가능 물량이 그냥 전세로 일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세 가능 물량이 30세대가 있어요. 30세대가 있다고 가정해보고 수요는 15세대가 있습니다. 전세가가 상승을 못하겠죠. 그렇죠. 전세 가능 물량이 5세대 있는데 수요가 15세대가 있어요. 전세가 폭등하겠죠. 그거는 이제 집주인한테, 임대인한테, 임대인도 그 주변 시세에 반응을 아니죠. 보겠죠. 시세는 상관없어요. 왜요? 25명이 경제적 능력이 그 전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아니, 25명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이 전세가는 전세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전세가는 폭등을 하게 돼요. 아니죠. 그건 저는 동의하지 않는 게 전세가라는 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죠. 그 부동산에 나온 전세 매물로 나온 물량이 집주인이 얼마 받아달라라고 얘기하겠지만 집주인이 받아달라는 대로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것이고 부동산이 얘기를 하겠죠. 최근에 거래된 게 가장 최근에 거래된 게 요 정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 정도에 지금 거래됐으니까 요 정도 선에 내놓으시죠 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지 이게 무슨 경매하듯이. 제가 2014년도, 15년도, 16년도에 제가 경험했던 시장에서는요. 임차인이 근데 서로 저는 사실 그 시장이라고 하는 표현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시장에 가서 뭐 물건 사듯이 배추나 무 사듯이 2014년도, 2015년, 2016년도에 있었던 현상은 전세 계약을 갖다가 집 보러 와요, 사람이. 그러면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바로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하지 마세요. 우리가 더 높여서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계약하려고 했던 사람이 거기 얼마 부르는데 우리가 더 높여 드릴게요. 전세 가격은요. 그런 건 지금도 주변 시세하고 상관이 없고 그 시장 참여자들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바로 전세 시장입니다. 아니, 자,
그러면은 이 지금 전세 시장이 부동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개사가 내가 할게요 할 때는 그게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된 가격에 이유서 내놨는데 그 이제 요즘 부동산 가보면 대부분 다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매물이 지금 나왔는데 얼마에 나왔다 그러면 저쪽 부동산에서 그건 농간을 부릴 수는 있겠네요. 뭐 저쪽에서 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높게 부르고 이쪽에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약간 낮게 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임대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2014, 2015, 2016년에 나타났다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임대차 물량이 앞서 예를 들어서 임대 가능 물량이 5세대인데 수요자는 15세대다. 그럼 주택 가격은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전세 가능 물량이 그러니까 어떤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2014년 하반기, 2015년 하반기, 2016년 하반기 바로 경실련이 박근혜 정부한테 미친 전세 가격 잡으라고 할 때가 그 현상이 나타났던 그러니까 그때가 시기였습니다. 뭡니까?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서 집을 사는 사람이 없어. 2014년부터는 반등했죠. 아니죠. 14년, 15년까지도 떨어졌어요. 안 올랐어. 그러면 2015년 그거는 떨어졌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KB 가격지수라든지 아니면은 한국감정원 가격지수에서 2014년 반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가격이 반등했다는 거죠? 주택 매매 가격지수요. 그 주택 월간지수, 주간지수, 그리고 연간지수 다 보셔도 2014년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등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경실련 자료로도 2014년 반등한 걸로 나올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주 제한적이겠죠. 지금처럼 막 이 문재인 정부 그렇죠. 그렇게 이건 아니잖아요. 상승 약상승이었다고 봐야겠죠. 자, 그 지금 표현하신 게 전세 가능 물량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죠? 전세 가능 물량이 많으면 그러니까 가능 물량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봐요. 집주인이 이제 자기들이 살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또는 자기 집은 또 남한테 빌려주고 지도 또 전세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세 가능 물량이라는 게 임대 물량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 집주인이 부동산에 만기가 돼서 내놓으면 그게 이제 물량이 나오는 것이고 그 시기에 집을 사서 들어갈까 내가 전세로 갈까 하는 걸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집을 구하는 사람이 살까 아니면 전세로 머물까를 결정하는데 지금처럼 집값이 계속 올라서 막 서로 살라고 할 때는 당연히 물건이 나오면 살라고 하니까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매물이 부족한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전세도 기간이 만료돼서 자 이사를 가야 돼요. 근데 이사를 갈래니 여러 가지로 복잡해. 그냥 좀 더 머물러야 되겠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는 전세나 월세 나오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죠? 근데 그 동네에 무슨 특별한 저기가 있어서 갑자기 사람이 글로 많이 몰려 이사를 남의 집 빌리러 온 사람이 늘어난다. 그런 경우에도 뭐 나온 물량은 없는데 거기 가보니까 없다 그러면 그 옆으로 가든지 사람들은 그 또 다른 데를 찾아보겠죠. 전세에 어디로 가는 사람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가니까 하나만 딱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전세값이 갑자기 폭등했다. 어떤 그 특정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건 나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왜 폭등했을까요? 집값이 오르면 비싼 거를 빌려줄 때는 자동차를 5천만 원짜리 빌려줄 때는 월 50만 원을 받지만 아니면 이걸 보증금 받고 빌려준다면 3천만 원 받고 빌려주지만 이 집이 5억이 되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5천만 원짜리가 그대로 쭉 5천만 원으로 가면 임대차 물량이 빌려주고 마음껏 받고 싶다고 해서 임대차 물량이 넘쳐나면요. 임대차 물량이 넘쳐나면은 그런 경우는 소비자들은 임대차 물량이 갑자기 넘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죠?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는 전세가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죠? 2012년도에 전세가 하락했죠. 왜 그랬죠? 바로 수요가 분산되고. 저는 그게 전혀 아니라는 집값이 떨어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입주 물량이 2014년도 입주 물량이 좀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2007년 노무현 정부 그 임기 말에 밀어내기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고 밀어내기 분양을 했었어요. 2007년에. 그게 이제 2010년, 11년에 입주량이 좀 많이 있을 경우는 있었겠죠. 그게 이제 잠실 같은 경우도 3, 4단지, 1, 2, 3, 4단지가 4단지는 김대중 정부에서 해가지고 노무현 정부에서 입주를 했지만 1단지, 2단지, 3단지는 노무현 정부에서 허가해가지고 입주는 이명박 정부 때 했어요. 그때는 수천 세대가 거의 만 세대 가까운 물량이 갑자기 공급되고 거기 집주인이 입주한 경우 뭐 한 30-40% 되고 수천 세대가 전세 물량으로 나왔겠죠. 그렇게 해서 헬리오시티도 그랬지 않습니까? 9천 세대가 한꺼번에 나오니까 그 2015년에 분양해서 2019년에 입주했나 할 때 2018년 12월 31일에 입주했어요. 2018년 12월인가 입주할 때
갑자기 많은 세대가 나오니까 전세값이 굉장히 낮아졌죠. 주변 시대에 비해서. 강남까지 덜컹해버렸죠. 예. 그렇게 이제 큰 규모의 입주량이 또는 임대를 놓으려고 내놓은 물량이 많을 경우 갑자기 거기에 뭐 이사 오는 사람이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있어도 서울 전역에 그런 게 뭐 갑자기 생긴다는 거는 드문 경우겠죠. 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전세를 갖다가 언급해 그래서 어떻게 이제 얘기가 네, 아포유님 왔다 얘기 갔다 한번 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세를 언급해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수급이라는 부분이고 지금 사실상 갭 투자자들이 늘어나면 전세 시장은 안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갭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은 전세가는 그나마 안정될 수 있어요.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갭 투자도 나는 이 정부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정부 들어와서 오히려 다주택자들에게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줌으로써 2018년부터 오히려 전세 살던 것까지 빼내고 월세로 전환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은행에서 2.5% 3%의 대출이 80%까지 되는데 그죠? 집값의 80%까지 전세 놓을 필요가 없죠. 전세 빼고 5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만 받아도 충분히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전세가 월세화된 게 2019년 2020년 이때 굉장히 많은 그 물량이 월세가 전세가 월세로 전환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실질적으로 지금 전세 월세 전환율은 이명박 정부 말기 박근혜 정부 초기에 40%대를 찍었던 적이 있었죠. 그 당시 확정일자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반전세겠죠. 그때는 집값이 그러니까 월세 반전세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전세값이 워낙 많이 오르니까 그 월세 거래 비율이 그렇죠. 반전세로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때 말기 때 되면서 전세가는 안정이 됐습니다. 사실상 그때부터는 전세가가 안정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박근혜 초기에 빚내서 집사를 한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상 말 그대로 주택이 다시 한번 좀 늘어나는 시기를 맞이했어요. 현 정부 들어서 사실상 2017년, 2018년은 주택시장 잡기 너무나도 좋았던 시기였다는 게 2017년, 18년 경기도 부분까지 해가지고 입주 물량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입주 물량이 많았어요. 입주 물량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바로 분양가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입주 물량이 건설회사에서 사업성 검토를 할 수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재건축, 재개발할 수 있는 물량들도 줄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계속 부정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의 니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재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재개발은 지금 이제 공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다가구주택, 제가 다가구주택을 갖다 보유했을 때만 해도 반지하 꽉 찼습니다. 지금 그 지역 반지하 가보면은 거주하는 집이 별로 없어요. 쓴다고 하면은 반지하를 갖다가 거기가 난곡사거리인데 그 가내수공업 정도의 작업 환경 공간으로 활용하더라고요.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주택은 남아 도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니즈라는 것은 아파트라는 거고요. 그리고 왜 그러죠? 왜 사람들이 아파트를 자,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파트를 저는 선호하는 이유가 단순하다고 봐요. 아니, 제가 먼저 일단 아포유님 이야기 더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파트를 선호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 당연하냐?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갖다 받아야 되고요. 건축 과정에서도 인허가 과정을 밟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전문가들이 흔히 을국과 비교하면서 실수를 하는 게 을국에서는 단열이라는 개념도 그렇게 희박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파카 입고 다니고 아파트라고 하면은 라디에이터에 이용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온돌마루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건축 절차도 훨씬 더 복잡해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디테일한 아파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고급 주거 공간이죠. 거기다가 그 사업계획 승인 절차에 있어서 설계 도면을 일일이 검수받습니다. 통경축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장애인 보호라든지 이런 일일이 모든 환경을 갖다가 통제받아요. 그리고 여기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감리가 붙습니다. 감리도 건설에서 마음대로 지정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지자체에서 감리 업체를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감시까지 받아가면서 또 준공됐을 때 준공 승인 절차를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품질에 대한 퀄리티가 어느 정도는 공권력으로 인해서 개입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연립빌라는 어떻죠? 우리나라 연립빌라는 그냥 건축 허가만 받으면 땅이에요. 그냥 준공 승인 절차 별로 없습니다. 그냥 사실상 여기다 단열을 뭘 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빌라 연립 지금 LH, SH에서 매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미친놈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연립 빌라는 차라리 다가구가 더 신뢰가 높을 수가 있어요. 다가구 집주인이 살면서 내가 그러니까 상가주택 같은 경우 신도시 상가주택 같은 경우 내가 여기를 갖다가 살면서 거주하면서 임대를 놓을 거야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잘 짓습니다. 연립 빌라 판매용으로 튀어나가려는 사람들은 여기다 단열을 똑바로 할까요? 겉으로 보기만 좋은 주택을 만들어버리죠. 들어가서 살면은 왠지 갑자기 물을 틀었는데 처음엔 잘 나오는 것 같더니 물이 쫄쫄쫄 나오고 물도 안 나와버리고 그리고 겨울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우리나라 인허가 체제가 모든 편이라 아파트에 몰아주고 있고 사실상 연립, 빌라는 우리나라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죠. 자, 그 결과 품질에서 차이가 너무나도 뒤떨어져요. 연립 빌라는 사람들이 선호를 할 수가 없는 불신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특히 지파리들 그 믿을 수가 없는데 단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겨울에 새 집인데 파카를 입고 들어가야 되고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그러면 연립 빌라를 갖다가 그렇게 아파트들처럼 꼼꼼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야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접근하신다면은 그러니까 연립 빌라 지금 이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아파트를 뭐 이렇게 특별히 잘 진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 근데 연립 빌라에 비하면은 비교가 당연하죠. 근데 감리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실 아파트가 눈 감고 감리해서 많다는 것도 제가 알고 그 있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선분양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걸 쓰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장사들이 짓는 다세대나 다가구보다는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낫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를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니, 그 아파트는 억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게 억지로 또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아파트를 주택을 다 헐고 아파트로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거는 그냥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의 주인은 그 집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새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지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공무원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자기들 정치적 목적으로 이 부동산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나는 보고 특히 그 나와서 뭐 아파트를 선호한다. 아파트 선호하는 건 다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에 강남에 가면 꽤 괜찮은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고위공직자, 정치인, 또 교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해보면 70% 80%가 다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기다가 아파트를 사두면 상대적으로 월등히 집값이 많이 올라서 불로소득이 많이 생겨 있어. 일단은 그 왜 그러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파트를 갖고 싶어하는 그럼 사람은 아파트를 많이 늘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늘려주는데 한계가 있는 거지. 아파트라는 게 김현미 말대로 빵도 아닌데 늘린다고 해서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거기 세입자가 1000가구를 부시면 1000채의 주택을 부시면 거기에 세입자까지 3000명이 삽니다. 3000가구가. 보통 다세대나 연립 같은 데는 다가구 주택을 갖다 포함시키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1000세대를 부시면 3000가구가 살고 있는데 1000세대를 부시고 1500세대를 지면 완전히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대부분 이 강북 지역이 재개발하겠다는 데가 다가구나 연립 밀집 지역 아닙니까? 뭐 그렇지 어쨌든, 않으면 네. 단독주택만 단독주택만 있는 데는 오히려 더 적죠. 단독주택도 여기 중곡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단독주택 한 군데서 5가구, 8가구씩 살아요. 단독주택도 이렇게 원룸형식으로 해서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옛날 70년대 80년대는 강제 철거를 하면 아파트 입주권을 주거나 저 성남 같은 데 대토를 해주거나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세입자는 그냥 쫓겨나. 특히 강남의 아파트나 이 아파트 재건축에서는 세입자 보상해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쫓기는 거예요. 그러면 강북의 재개발 지역을 제가 은평구나 이런 데 가보면 재개발을 박원순 시장이 2015년 이후 16년 이후에 좀 했어요. 자, 1000채의 주택을 부셔서 3000가구가 살던 집을 재건축하면 1500가구가 돼. 그리고 그 1000채의 주택은 누가 가지고 있나 보니까 투기 세력이 한 절반은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임박하면 할수록 외지인이 와서 산 비율이 홀등히 높아요. 원주민은 지분이 작거나 거기 아파트 입주할 형편이 안 돼서 그냥 팔고 딴 데로 이사를 가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 단지로 재개발이 되더라도 이득 보는 사람은 500명이라면 피해 보는 사람은 3000명이 넘어요. 그 이제 어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재개발은 그걸 정부가 그걸 활성화한다고 막 밀어붙이면 특히 이번에 이 문재인이 내놓은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 공공주도 재개발은 정말 한심하고 나쁜 정책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개발 마구 남발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가격이라는 것은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시장에 대한 불신이 좀 크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장이라는 걸 결정하는 것은 누가 주택 가격을 뭐 공급자가 올리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올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가격은 상승하는 겁니다. 시장의 매수 세력이 가지고 있는 자본력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우리나라 지금 전세시장 규모는 지금 미니멈 450조 원 정도가 시장에 묶여 있습니다. 이 전세 시장이라는 건 사실상 잠재적 수요자들이에요. 전부 다 잠재적 수요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세를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집을 사실 수 있는 능력이 모두 다 하나하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출퇴근 거리 1시간 범위로 늘려버리면은 무조건 그 전세금으로 주택은 살 수가 있어요. 안 사시는 것 뿐이에요. 왜? 내가 가진 돈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제적 효익을 누리기 때문에 전세를 사시는 거예요. 근데 전세가가 지금 급등해 가는 추세라면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결국은 결정할 수밖에 없겠죠.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임대차 가능 물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임대차 가능 물량이. 특히 전세 시장이라는 거는 갭 투자자들이 늘어나면 임대차 물량이 늘어납니다. 갭 투자자들이 줄어들면 점점 더 전세는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실 수... 저는 부정하겠죠. 자. 왜냐하면 임대시장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짜 수요가 없어요. 자. 인위적으로 공급은? 가짜 수요는 없다면 공급은요? 임대? 예, 공급은 가짜 공급이 있습니까? 있죠. 주택은 사재기를 해요. 누군가가. 주택은 지금 정권에서 주택을 사재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다주택자가 얼마든지 집을 여러 개 사재기를 해서 이 정부 들어와서 사재기 된 게 임대사업자가 사재기한 것만 100만 채고 그 외에 100만 채 중에 아파트 지금 계속 본부장님께서는 왔다 갔다를 말씀하세요. 어디 특정 젊은이들이 결혼 못하는 것은 아파트 전세가를 못 구해서 못 사는 거고 또 지금 이야기한 100만 채는 사실상 그건 통털어서잖아요. 사재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재기. 사재기. 임대가 아니라 자, 임대를. 사재기는 아파트 사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연립빌라는 사재기가 가능해요. 그리고 오피스텔도 사재기가 가능합니다. 아파트도 아니라고 하지만 이 음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한 20% 이상 되고 지금 160만 채의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아파트가 몇 개고 다세대나 다가구가 몇 개고 현황을 정부가 발표를 안 해요. 발표했죠. 안 했습니다.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건 틀린 발표예요. 그리고 위치가 자 우선 그 160만 채의 위치가 어느 구에 어느 집이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특혜를 누리던 주택인지가 알려져야 자 집을 구하는 사람은 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계속 누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제 혜택을 누리는 대신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집값을 안 올리고 또는 싸게 내놓거나 세입자에게 혜택을 주라고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그죠? 집까지 여러 채 가진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이유는 반대로 당신들이 세 놓는 집에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이익을 주라고 했는데 그 집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이 상암동에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아파트가 몇 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이제 가수 얘기 지금 하다가 네? 가수 얘기 하다가 지금 잠깐 넘어온 거거든요. 그거 가수요가 사재기 물량은 가짜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임대차 물량은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임대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그럼 가수요는 그냥 빈집으로 놔둔 건다는 건가요? 아니죠. 이미 그러니까 집을 내가 100채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200채를 더 살 수 있죠. 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샀어요. 예, 그렇다고 한 채를 빼놓고는 다 세를 놓죠. 원래도 세입자가 있었고 네. 지어진 걸 사면 신축을 사면 세입자를 구하려고 내놓겠지만 이미 지어진 걸 사면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사는 거는 이미 거기 누군가 세입자가 있겠죠. 세입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실거주자가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나가더라도 대부분의 기존 주택은 다 세입자가 있거나 집주인이 살다가 나가거나 그렇죠. 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 이쪽에서 사재기에서 아무리 사재기를 해도 하면 할수록 임대차 가능 물량은 늘어나죠? 아니죠. 임대 물량은 왜 원래 있던 그대로라니까. 왜 그대로죠? 집주인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또 누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임차인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임대차 가능 물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안 들어 전체 사재기를 하면 할수록 절대량이 우리나라 주택이 2,200만 채가 있어요. 근데 자기 이름으로 집을 가진 사람이 1,300만 명입니다. 그러면 900만 채를 누군가가 가지고 있어요. 900만 채를 누군가가 더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전체 주택량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가 된 사람은 1,300만이에요. 그러면
900만 채는 누군가가 더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실상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사실 다주택자들이 악마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마가 아니죠. 그 사람들 다 아닙니다, 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 전세 나라 주인이죠. 가장 기본적인 투자의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전세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효익을 누리려는 게 전세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렇죠?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보통 사람은 전세를 사느냐 월세를 갈 거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세로 가는 게 개인적으로 이득이거나 전세 보증금 목돈 마련이 가능한 사람은 전세로 갈 것이고, 전세 목돈 마련이 안 되거나 목돈 지원해 줄 사람이 없거나 목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은 그냥 월세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월세는 일단 빼고 전세를 갖다 말씀드리자면, 아니 그걸 다 얘기를 해야죠. 임대차 시장을 얘기하려면. 지금 그러니까 월세로 갈 거냐 전세로 갈 거냐. 너무 여기저기 왔다 갔다 중구난방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상당히 혼돈스럽습니다. 지금 주제를 이쪽으로 지금 저희 주제는 저쪽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주제는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와 집값 안정에 대한 이야기에서 지금 약간 살짝 빠진 겁니다. 지금 저희가. 예, 지금 꼭지가. 계속 너무 주제가 그래요. 혼동스럽게 변화돼가지고, 이게 물론 제 책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 책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임대차 시장과 관련돼 가지고는요, 사실상 다주택자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나는 그냥 그러니까 나는 많고 적음을 저는 몰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정보가 없어. 이 정부가 자기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일반 모든 사람들이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 형태라든지 어느 동네에 몇 가구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전 월세는 몇 대 매수로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정보를 모든 시민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시민이 그래 저 임대차 저 주택에 들어가면 나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해서 알았어야 되는데, 지금도 거의 공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놈들만 몇몇 관료들만 독점하고 있지.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도 사실은 상당히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보를 갖다 공개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파트 지금 실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55%가 유주택자라고 하지만 아파트는 훨씬 더 높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아파트는 비중이 실수요 비율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임대사업자만 봐도 일단 다가구 연립 비중이 훨씬 더 높지, 아파트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아파트를 갖다 몇백 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기사들도 나오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진짜 대한민국에 거의 없겠을 거라고 봐요. 아파트를 몇백 채 가진 사람은 제가 그렇죠. 없고, 우리가 그 자료를 받은 걸 보면 국토부하고 국세청을 통해서 우린 자료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는 임대사업자 제도 자체를 저는 반대했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라는 건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로 머물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 때, 전월세로, 그때는 대출을 해줘도 집을 안 살 때는 그 뭐 임대사업 등록을 하게 유도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사업자가 그 집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집을 빌려주는 렌트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 게 당연하다. 구멍가게를 내도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고, 이런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하더라도 다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의 돈을 받고 사업을 하는 거면 다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건 당연한 건데, 근데 왜 특혜를 줬는지 거기서부터 나는 잘못이 시작됐다고 보고. 그 시작은 제가 원인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현 정부에서도 과거를 통해서 학습을 했던 게 있습니다. 집값이 안정되면은 전세가가 폭등하더라, 수요가 전세로 몰림으로 인해서 그걸 갖다 이미 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학습 효과를 집값이 어떨 때요? 집값이 하락하면은 사람들이 집을 안 사면은 안 사면 전세가가 폭등하더라. 그렇죠. 그걸 갖다가 이미 경험했던 그러니까 집값이 거죠. 떨어질 그러니까 때는, 현 정부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값이 사실은. 떨어질 때는 그 말씀이 동의해요. 뭔가 그런 게 필요하지만, 집값이 오르고 있으면,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집값이 잘못 거는 오르고 바로 있는데 자기네들이 정책으로 더 인해서 큰 특혜를 주냐. 집값이 하락할 거라고 봤다는 거죠. 그게 아니, 거대한 하락할 거라고 오만이었죠. 본 거하고 실제로 오르고 있는데, 자기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김수현이나 이런 애들이, 장하성이나 다 자기가 둘러보면 자기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왜 집값이 떨어진다고 거짓말을 하냐. 그리고 자기 집값만 오르고 다른 집값은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면 알고 있었다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집값이 오르면 그 동네가 다 오를 거고, 아파트 같으면 다 같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자, 다시 재개발 재건축 다시. 그래서 네. 재개발 재건축에 규제를 풀어야 된다. 시장에 정부는 개입하지 마라. 정부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를 선호해요. 그 선호하는 아파트의 원자재
8, 90%는 국가가 제공해. 그죠? 근데 국가가 원자재를 제공하면서 국가는 개입하지 말고 모른 척해. 눈 감아. 건설업자 마음대로 하게 해. 그리고 건설업자들 돈 없는 건설업자도 마음대로 아파트 분양할 수 있게 다 선분양 허용해. 선분양 허용하면서 분양원가 공개도 하지 말고 분양가 상한제도 신경 쓰지 마. 정부는. 그럼 무정부 상태지요.